안녕하세요, 왕윤정입니다. 오늘은 그 중동 사태에 지금 현재 그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그 이란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잘 아시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 파기 문제로 그 한일 간의 갈등이 이제 상당히 심각해졌는데 이게 이제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동맹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신호탄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가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 우리 군의 파병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부는 이제 청해부대가 있는데 이 청해부대를 활용해서 지상군은 파견하지 않고 강간찬 함을 파병할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이라는 것은 그 중동의 정세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 인접해 있는 중동 국가들, UAE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우리가 이제 명분을 쌓아야 되는데요. 그 파병의 명분이 그냥 미국 측 요구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 배들이 많은 유조선들이 기름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한국 선박, 특히 유조선의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 명분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입니까? 전 세계의 해상으로 이제 원유를 수송하는 그 수송량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협의 북쪽에는 이제 이란이 있고요. 그 남쪽에는 오만,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연방 UAE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14척의 유조선이 이 해협을 통과하면서 1,5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하는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호르무즈 해협은 굉장히 그 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영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공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란의 영해에 있기 때문에 이란의 어떤 그 권리가 있다. 영유권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공, 하늘이죠. 하늘과 달리 영해는 선박이 이제 주권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유 항행의 원칙인데요. 이는 유엔이 국제기구인 유엔이 국제해양법 조약을 통해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이 협약에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무해의 조건이라는 거죠.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 영해를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이제 조약에 가입을 했겠죠. 이란도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미 이란 간에 이제 갈등이 시작된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이란은 사실상 그동안에는 이 자유항행의 원칙,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몇 개월 지나서 2015년에 체결된 이란 핵 협정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합니다. 이 협정에서 탈퇴한 이후에 8월부터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이제 본격적으로 복원을 시켰고 고강도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제 이러한 그 미국의 제재 조치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야, 우리가 그동안 체결됐던 협정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 대해서 경제 보복 조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그런 입장이었겠죠. 그래서 자유항행을 위한 무해의 조건이 이제는 충족되지 않는다.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란이 본격적으로 이제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협을 뭐 협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해지면서 대형 유조선의 이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란 핵 협정이 도대체 뭐길래 이게 폐기되었나?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상황은 어떤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핵 협정은 이제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이제 5개국으로 돼 있죠.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나라입니다. 여기에 이제 독일이 이제 포함되어서 이 6나라가 이란과 이란이 이제 핵 개발을 아직 이란은 핵을 완성된 형태로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못하고 이란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주변국에 대해서 이제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런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늘 포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 개발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어떤 협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포괄적 행동 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여기에 이 6나라가 이란과 같이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이 협정을 체결하면서 핵을 포기하게 된 거죠.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그동안 이제 이란에 취해졌던 여러 가지 경제 보복 조치를 이제 철회하게 된 거죠. 이란으로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은 이제 국내법에 따라서 90일마다 이란이 협정 준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결정하고 이제 120일마다 제재 유예, 제재를 이제 풀어준 거죠. 이것을 갱신할 수 있는 여부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 측이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트럼프가 2018년 5월에 이 핵 합의를 파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새로운 요구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3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그 협정문 속에 2025년 10월 18일 모든 제재가 해제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아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라.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핵 무기만 폐기하고 핵 개발 프로그램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도 규제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죠. 근데 세 번째는 미국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핵시설 요것만 우리가 IAEA 사찰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란 전역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사찰을 허용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니까 새로운 요구사항이죠.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이것은 결코 들어줄 수 없다. 이미 합의된 건데 또 요구사항을 자꾸 이렇게 들이대면 어떡하냐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2017년 말에 이제 순위파의 극단주의적인 테러 조직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슬람 국가, IS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ISIS 뭐 이렇게도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슬람 국가를 이제 격퇴한 이후에 중동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란이 IS를 격퇴하는데 사실상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이란이 부상하고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 이후에 핵협정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이란이 중동에서 문제 해결사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면서 이란 경제도 좀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란이 이제 중동에서 실세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는 이게 이제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역시 만만치가 않죠. 이란의 부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리아 정부군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사드 정권의 이제 군사 정권이니까 핵심이고 8년간의 이제 IS하고 이슬람 국가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일들을 했죠. 200여 차례에 걸쳐서 화학 무기를 썼죠. 엄청난 사람들이 난민으로 발생을 했고 정말 중동의 문제아로서 했는데 이것이 이제 건재하게 된 겁니다. 이란의 후광, 이란의 지지를 받으면서 나타난 이 아사드 정권의 힘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러시아의 개입입니다. 아사드 정권을 적극 지지하는 러시아는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전후 협상을
주도하면서 중동에서 또 새로운 연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연합체는 이란, 러시아, 시리아, 터키, 카타르입니다. 여기서 자유주의 진영에 좀 그동안 가담했던 이 터키와 카타르까지도 러시아, 이란의 연합체에 가입하고 또 하나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야 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 서방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야, 중동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친서방 블록에 있었던 터키와 카타르가 왜 여기 러시아라든지 이란 동맹체제, 연합체에 가입하게 되었냐. 터키는 오랜 기간 동안 독재를 하는 국가죠.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실상 장기 집권을 하면서 지금의 자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후퇴시켰습니다.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바로 이란이라든지 아사드 정권,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연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카타르, 아랍의 산유국입니다. 이 산유국이고 왕정 국가인데도 친서구 노선을 벗어나서 이란과 터키와 밀접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중동의 정세 변화를 정확히 읽은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이란 핵협정의 3개 항목을 수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이 중동의 정세 변화, 중동의 맹주로 부상하고 있는 이란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란의 붕괴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서방 국가들을 매우 당혹하게 했죠. 특히 이 유럽에서 이 이란 핵협정에 참여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을 당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이란에 대해서 기존의 제재 조치를 복원하기에 이뤘고 이란산 원유를 주변국, 서방국, 그다음에 아시아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수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 이란에 진출했던 유럽의 여러 회사들이 이란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즉각적으로 이제 대응하기 시작했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할 수도 있다. 무력 응징하겠다. 탄도미사일 발사하겠다. 그래서 대규모의 해상 훈련을 이제 실시했고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기도 했던 상황입니다. 2018년 11월 5일에 이제 2단계 제재 조치를 실시합니다. 1단계에서는 좀 약했어요. 기존의 제재 조치 중에 일부. 그래서 이란 정부가 이제 미국의 달러하고 교환하는 금융 시스템을 통한 제재를 복원을 했고요. 철강과 알루미늄 등, 그다음에 자동차, 항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석유에 대해서, 원유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바로 11월 5일, 작년 11월 5일에 2단계 조치로 원유에 대해서 이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죠. 이것은 핵협정 이전에 가장 아픈 이란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스냅백 제재의 부활입니다. 바로 핵협정 이전의 모든 조치의 가장 핵심인 이런 원유 수출을 제재하겠다. 이 원유 수출은 이란 전체 수출에서 80%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출 품목이죠. 이러한 제재를 가하게 되면 이란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제재 이전인 4월에 하루 270만 배럴을 수출하던 이란이 이제 바로 11월이 되니까 180만 배럴로 급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재 조치를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이제 유예를 했는데요. 이 유예된 조치는 이제 180일간입니다. 한 6개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은 이란산 제품에 대해서 6개월 동안은 그동안 수입하던 것을 인정해 주겠는데 그 이후부터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일본 모두 다 원유 수입,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 금지되는 2019년 5월부터 금년 5월부터 전면 금지되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란산 원유 수입도 어려워지고 베네수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석유 생산의 산유국으로서는 제일 매장량을 갖고 있었던 매장량의 가장 큰 국가였던 베네수엘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유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4월부터 국제유가가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 보고 지금 이런 국가들이 지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니까 좀 감산하지 말고
증산을 해달라 이런 증산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상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오일, 그 셰일 오일이죠. 이 셰일 오일의 생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생산 감소, 그다음에 이란의 생산 감소, 뭐 수출이 감소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크게 급등하는 그런 사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란과 핵협정을 체결했던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갈등입니다. 2단계 제재 조치가 이제 실시되었던 작년 11월 이 경에 유엔 산하기구회 중에 이제 IAEA죠.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이란이 도대체 핵협정을 잘 준수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이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IAEA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란 핵협정을 잘 준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가 어떤 면에서는 좀 지나쳤다고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뭐 미국 말을 안 들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 거래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그렇죠.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품목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취하게 됐네요. 물론 대기업들은 이란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란 문제에 관련해 갖고 이익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 프랑스인데요. 이란과 핵협정을 체결한 후에 이란에는 뭐 원유도 있지만 가스전이 많습니다. 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게 프랑스를 대표하는 석유 회사인 토탈입니다. 이 토탈이 철수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발전 사업에 이제 이란이 이제 석유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발전 시절,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발전 기자재를 납품했던 독일의 지멘스, 그다음에 프랑스의 알스톰사 여기가 이제 이란과 거래를 완전히 전면 중단하게 됐고요. 이란에 이제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PSA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여기와 이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게 이제 프랑스의 르노사입니다. 프랑스의 토탈, 알스톰, 르노. 이란에서 좀 재미를 보려고 했는데 미국의 제재 조치로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미국의 제재를 피해 나가려면 달러 결제를 하면 안 됩니다. 금융 제재가 지금 강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달러 결제를 안 하고 유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 3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국제금융에서 거래 시스템을 주도하는 것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위프트라고 부르죠. 이 스위프트는 사실상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있지는 않습니다. 바젤, 스위스의 본부를 두고는 있지만은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 스위프트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을 이제 좀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죠. 그동안 예를 들면 이란과 거래하는 것을 어떻게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까? 스위프트를 통해서 거래하고 있었던 기업들의 금융 자료들을 다 미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ZT, 그다음에 중국의 화웨이에 대해서 이란과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증빙 서류를 다 이 금융 거래의 망을 통해 갖고 확보할 수 있었던 건데 인스텍스는 이 3개국이 만든 특수 목적 법인이고요. 영문 이름은 Instrument in Support of Trade Exchange입니다. 그거의 약자로 그냥 인스텍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로화로 결제하고 달러를 통해서 그동안의 스위프트를 통해서 미국이 모니터링하고 있던 시스템에서 완전히 독립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이거 좋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융거래 여러 가지 무역거래를 해도 미국의 그 정보망에서부터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소비재하고 의약품과 같은 미국의 제재 품목이 아닌 것은 이 인스텍스를 통해서 거래하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 3개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미국을 눈치를 보려면 이런 인스텍스를 만들지도 않았겠죠. 이란이 이제 핵협정 준수를 스스로 파기하기 시작하면서 미 이란 간의 갈등이 이제 확대되고 있죠. 이란은 미국이 핵 합의를 탈퇴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인 이제 금년 5월이 됩니다. 5월 8일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동안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뭐 예를 들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실험한다든지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핵 개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1단계 조치로 농축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원료를 이제 확보하는 건데 이 우라늄 동위 원소의 농축 우라늄에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기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2단계는 7월입니다. 7월에는 농도의 상한이 3.67인데 이것 이상으로 농축하겠다. 실제로 4.5%까지 농축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3단계 조치로 바로 이제 이란은 이 농축도를 20%까지 5%가 넘어가면 바로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20%까지 높이겠다고 합니다.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입장에서도 이란이 그동안 핵협정은 어느 정도 잘 준수하는 것 같았는데 완전히 핵 개발에 나서겠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두렵게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나선 게 영국입니다. 영국은 미국의 입장에 상당히 동조하는 것을 보였고 그것이 금년 7월에 지브롤터라고 있습니다. 지브롤터 해협인데 여기도요. 영국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U의 제재를 어기고 시리아로 원유를 이제 운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이란 유지선을 갑자기 억류하기 시작합니다. 동참하게 된 거죠. 영국이. 그러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의 이제 그 자국 호위를 위해서 이제 영국은 구축함을 이제 파견했죠. 몬트로즈라는 구축함을 파견했는데 구축함을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나포해서 억류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나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8월 말에 8월 18일입니다. 나포한 지 45일 만에 이제 지브롤터 당국에 역류되어 있던 이란 유조선을 영국이 이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유조선을 이제 다시 반환받게 됐죠. 9월 4일이 되겠습니다. 9월 4일 날 이란 입장에서도 그동안 억류했던 영국 유조선의 이제 선원들을 이제 석방하겠다라고 이란 외무부가 발표를 합니다. 이제 7월 이후에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이제 3번 정도 이제 억류를 했습니다. 근데 4번째로 외국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아직 국적은 이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그 유조선 선박들을 이란이 그냥 납포를 하게 되니까 긴장이 고조되는 거죠. 영국에 의해서 독일도 이란이 진짜 핵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하면 미국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남은 국가는 어디입니까? 프랑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G7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아주 이례적인 일을 했습니다. 이게 G7 정상회담은 정상들이 모이는 거죠. 이제 8월 25일 프랑스의 유명한 휴양 도시인 바이아리츠에서 개최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참석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란의 외무장관을 갑자기 초청했습니다. 모하메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의 외무장관입니다. G7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들은 뭐 미중 전쟁, 아마존의 화재, 영국의 브렉시트 다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근데 여기에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중동 문제, 이란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뭐 핵협상나 할 생각 없다. 일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의 지도자인 현재 지도자인 하산 루하니를 내가 만날 수는 있겠다. 뭐 이렇게 그런 운을 띄우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란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금융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물론 트럼프의 이런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G7 정상회담이 있기 이틀 전에 마크롱은 파리에서 이란의 외무장관 자리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외무장관을 데리고 와서 G7 장관 회의에 G7 정상회담에 참석시키면서 깜짝 쇼이긴 하지만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 보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유화책이라든지 뭐 국면 전환을 위한 얘기는 했지만 협상과 타협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좀 중동의 불씨라고 할 수 있는 이란 문제,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 하에서 과연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여러 배들이 지금 자꾸 억류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파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